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DNA 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이라는 주제로 제24차 목요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DNA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물질의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리고 기술 혁신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면서 또 다른 용어로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핵심 산업인 데이터의 D, 네트워크의 N, 그리고 인공지능 A, 그래서 DNA라는 핵심 산업을 일컫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요. 이 DNA 산업은 그 자체가 핵심 신산업이기도 합니다만 로봇이나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미래차 같은 다른 신산업의 기본 인프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특히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산업의 출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대회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DNA 시대의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이라는 주제로 DNA 시대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그늘을 모두 살펴보고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요 대화 역시 국무총리실 페이스북과 K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저희 총리실에서도 또 총리님께서도 실시간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보고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 대화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목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께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세균입니다. 오늘 아마 금년 가을의 끝자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공기 질도 좋고 또 날씨도 쾌청해서 아주 좋은 날인데 매우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또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최기영 장관님이나 최영진 부위원장님들 모두가 다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지능사회로 이렇게 접어드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문소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DNA 즉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은 대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미래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9월에 그 정부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8년 데이터 산업 규모가 전년보다 8.5% 증가한 1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이미 DNA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있으면 항상 갈등도 생기고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미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있죠. 그 플랫폼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이 산업 간의 갈등을 우리가 직접 겪었고 또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던 적도 있고요. 우리 최영진 부위원장이 일하고 계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것도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이걸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건가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기구이죠. 이렇게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회. 또 일자리가 뭐 줄어들죠. 뭐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또 다른 원인은 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의 여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가 됩니다. 좀 유능한 사람들은 훨씬 더 기회가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의 그 심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직면할 과제이자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환의 타이밍까지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을 잘 설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그 방향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물결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잘 유도하느냐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문가 또 기업인들과 함께 DNA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더불어 우리나라가 전환기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그런 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충분한 그리고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변화 또 사이버 보안 문제, 양극화 심화 문제까지 부작용을 줄이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조금 더 잘 발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마련하셨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과연 DNA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함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종관 교수님께서 DNA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DNA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이 있겠지만 인문학적으로 성찰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 인간과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소개는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우리 그 문소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핵심되는 중추 산업은 뭐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완만하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다가 21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급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차 산업 내지는 그것의 모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갖고 있는 설계도를 한편 살펴봄으로써 좀 일목요연하게 4차 산업혁명의 구조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의 설계도는 지금 이와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최종 목표는 독일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 맞춤 생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비자에 대한 소비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의 소비 취향, 그다음에 소비 패턴 같은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개개 소비자들의 취향과 소비 행동 패턴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AI가 파악되면 다시 그 개개의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제품이 생산돼야 될지를 AI가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실시간으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즉각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최첨단 제조 설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구성 그 요소는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로봇 뭐 이런 것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AI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최첨단 제조 설비가 즉각 가동에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는 그러한 제조 설비들이 동원이 돼서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것도 즉시 실시간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자동차라든지 드론이 되겠죠. 아주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4차 산업혁명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소위 그 다보스 포럼을 주도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수장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 자동화, 그 다음에 초연결, 하이퍼 네트워킹,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실 AI와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약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진행될 때 그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탈인간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4차 산업이 좀 희한하다.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는 인간 두뇌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될 전망이다라고 해서 탈인간화의 한 측면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저러한 설계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너도 그들도 필요 없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그 먼 미래고요. 이러한 미래로 가는 와중에 인간이 당면할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총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이 기술적 실업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제조업에서 아주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과 또 자본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조업이 공동화돼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쪽에서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비스 영역으로 그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으로 일자리가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또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영역의 고용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직과 실직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캐리아티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아주 극소수의 디지털 노블 클래스, 디지털 귀족과 소위 말해 하루하루 저임과 고용 불안에 떠는 프리캐리아트들, 프로레타리아하고 프리캐리어스, 늘 불안에 떤다라고 하는 합성해서 프리캐리아트라고 그러는데 프리캐리아티제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일 없는 사회, 워크리스 소사이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것이 계속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논쟁이 굉장히 상투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미래의 논쟁이 유감인데요. 항상 굉장한 상투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 거냐 유토피아가 될 거냐 이 논쟁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만 소모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논의할 때 항상 예언 논의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이런 논쟁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그 담론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이 논의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낙관적인 입장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에 위협이 없다고 절대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비유하면 뭐와 비슷할 수 있냐면 서울의 지진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진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래서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 일자리의 위협이 절대로 없다. 누구도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내진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특성이 뭐냐라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려면 리스크 관리 대상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수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리스크 관리 대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뭐냐,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하면서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대개는 우리가 일을 생존수단으로 알죠. 인간은 뭐 생물학적 존재의 일종이니까 인간의 일도 먹이를 구하는 생물학적 활동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일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한 어떤 인문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깨달음의 근본 형식이자 세상을 유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깨닫는 길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인간의 일은 어떤 최종적인 성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일을 하는 자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또 그것을 체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터득하고 체득할 것을 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일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터득한 것을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달인, 나아가서는 명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만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로 자아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은 웰빙의 근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심리학자가 이걸 여러 가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칙센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일이 없을 때보다 일할 때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이를 구하는 생물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웰빙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이렇게 웰빙의 필수 조건이라면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일빙 상태에 빠지겠죠. 병적인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통계는 모르고 미국 보건당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사회적 무력증에 빠질 위험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일할 때보다 일하던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 없으면 우리가 일빙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 그게 바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컴퓨터 게임 중독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컴퓨터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 게이머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전혀 사회적 무력증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 삶을 살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미래로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과 일과 미래와의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일을 잃게 되면 인간의 삶과 미래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미래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일을 잃게 되면 무력증이나 권태에 빠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중독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막말로 먹이를 구하기 위한, 더 막말로 하면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결정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인간만이 일한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노동합니다. 그리고 기계나 AI는 작동할 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최근에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작동으로 보고 노동과 작동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을 아주 불량한 걸로 보기 시작하죠. 인간의 일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실 작동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래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현재의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만이 오직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AI와 로봇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좀 유감스러운 것은 노동을 작동의 관점에서 보니까 노동의 의미가 없어지고 작동의 관점에서만 보면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기술이 무엇이고 왜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고 왜 발전시키는가, 그 가치, 그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일이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과 일이 잘못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노동이 노역이 돼버리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예들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술, 도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성찰되면서 제자리를 차려야지 우리가 좋은 미래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풀 오토메이션, 완전 자동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일을 작동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이 완전 자동화가 효율성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작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완전 자동화되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응형 자동화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코봇이 사실은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로봇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봇은 로봇 만드는 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절대적으로 인간만이 한다는 것이죠. 워크는 인간만이 한다. 다만 이 기계들은 인간과 일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보조적이고 증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독일의 스마트 공장 같은 곳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코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에 관한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식이 논의돼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동화에서 적용 자동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 적용 자동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코보티제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계에서 인간과 소위 AI, 로봇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설계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인간과 AI 내지는 인간과 로봇이 가장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인간의 일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그러한 삶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AI의 모델이 무엇인가, 이 방면으로 좀 연구 방향을 집중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오늘날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물체, 기계, 동물, 인간, 이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가 잘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로봇과 동물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동물과 인간이 뭐 진화론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과 동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물체는 뭐 운동하는 것이고요, 기계는 작동하는 것이고, 동물은 생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일하는 존재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 그림을 보면 금방 나오죠. 이게 바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형 지물을 두 개의 생명체가 그냥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존재 방식을 잘 구별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행동이죠.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행동이고, 이거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의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이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기적이 아니다. 왜냐? 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거죠. 독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독창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의성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창의성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융화를 이루을 때 창발하는 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성은 함께 이루어내는 창발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소개한 사람이 이 롬바라는 철학자인데요. 역시 심리학자가 또 실증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케이스 소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쓴 책이 그거예요. 개인이 천재가 아니라 그룹이 천재다, 그리고 협력의 창의적 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인간에게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고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그런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이 어떤 전환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뭐 인본적인 내지는 인도주의적인 전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일자리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배되고 평가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체험하는 깨달음의 근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인간의 삶을 보다 높은 미래의 가치를 향해 실현하는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죠. 항상 타자와 함께 이루어내는 사회적 융화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끊임없는 공간을 이루면서 정말 창의성이 끊임없이 증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술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토양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컨크리에이티비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혁신 내지는 디자인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우리 사회 문화적 구조의 암묵적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사회적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협력의 자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회적 혁신이 일어나야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요. 뭐 결론만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인 미래는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관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고, 하지만 인간의 일, 노동과 기술의 일, 작동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좀 긍정적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Concreativity,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업계 대표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하실 텐데요. 두 가지 부제로 저희가 나눠봤고요. 첫 번째 부제부터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DNA 시대의 기회와 위협 진단입니다. 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기회 그리고 위협 요인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겠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대신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균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DNA 중심의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 전통 산업에 일단 먼저 가장 큰 충격이 있을 텐데요. 제조산업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변화가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차상균 교수입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시작과 함께 시작한 데이터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AI를 가르치기 위한 허브 성격의 대학원입니다. 결국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자리에서 가장 핵심은 변하는 시대에 앞서서 사람을 바꿔주는 것.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거의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교육부, 기재부의 지원을 받아서 교수 티오를 한 20여 명 받아서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새로운 학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또 어제 이 AI 분야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을 모셔서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제가 또 대담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앤드루잉이니 뭐 그다음에 투링상을 받은 조시아 벤존 이런 사람들의 소성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AI에 대해서 너무 환상이 크다. 싱귤러리티는 사이언스 픽션이다. 우리는 좀 더 AI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AI는 뭐냐? 지금 현재 AI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 패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단순한 그런 형태의 인텔리전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유용하긴 하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미스컨셉션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변화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앞서가려면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방점으로 찍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캠프라고 해서 중기벤처부가 추진하는 국가 제조업 AI 플랫폼 그 이니셔티브에 제가 이사장으로 아마 추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업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인더스트리 4.0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BMWI라고 해서 경제에너지부,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기획원, 기재부, 그다음에 산업부, 정보통신부, 뭐 중소벤처부 다 합친 그 부서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을 리드한 분은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인수한 기업이 SAP라는 독일 기업인데 그 CEO를 지냈던 분, 옛날에 제 보스인데요. 그분이 그 개념을 이끌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한국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작년에 12월 달에는 우리 중기벤처부의 박영선 장관님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런 그 자동화나 오토메이션을 이야기하죠. 한편으로 시장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한꺼번에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 어제 죄송합니다. 조던이라는 그 유명한 교수님도 앞으로 갈 방향이 이런 마켓을 만드는 쪽으로 AI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마켓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인간도 들어오고 기계도 들어오고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한다. 그게 더 리얼리스틱한 AI에 대한 기대다. 근데 그 AI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이 환상을 버리고 AI가 뭘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AI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될 건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독일 인더스트리 4.0 회의에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독일의 이코시스템과 외국에 있는 한국의 이코시스템을 연결을 하자.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작년에 그 헤링 카그만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우리 이 박영선 장관님도 그걸 이해를 하셔서 이번에 캠프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 때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이 데이터 개념으로 기업이 데이터를 자기가 분석하지 못하는데 역량이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는 걸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걸 분석해주고 여러 가지 가치를 낼 수 있는 대학이든 기업이든 같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하나의 시장 안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 그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만 해가지고는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결국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일자리의 문제나 이런 것 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플랫폼이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에코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럼 각 분야별로 마켓이 많이 형성이 돼서 마켓 간에 서로 같이 연결이 되도록 코퍼레이션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존의 전통산업에 어떤 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AI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산업들과 AI가 융합을 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에 AI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AI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그 기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이게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직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법무부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사회자께서 데이터와 원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엄청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른 성질이 다른 데이터와
섞어 쓸 수도 있고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유와 휘발유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미래를 책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혁명과 다른 점이 뭘까요? 개인정보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은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발생합니다. 서비스도 과잉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갖다 줍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우량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내한테 이런 니즈가 있었어. 그걸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정보의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는 사생활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이 뭘까요? 숨기고 싶은 나의 공간 영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사생활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의 사적인 공간이 확보되고 사적인 활동이 보호받지 않으면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무형적 정신적 인프라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위기를, 그럼 위기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기회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착합니다. 준수를 잘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굵직굵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고 조치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지켜지기 힘들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처벌, 시정조치, 가징금이 떨어집니다. 이 제재 조항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경직성을 띠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정보 주체가 행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정부와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는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 요구권, 삭제권, 또 전송 요구권,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기업이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내한테 보내주는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그거는 법상의 권리가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중대한 침해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 시스템을 이제 정부에서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 GDPR이라고 있습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인데 Protection by Desig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품이나 서비스나 산업혁명 모든 그런 것에 있어서 제도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때는 초기부터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왜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값비싼 장치들을 데이터 분석 장치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초기부터 그걸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여기에 중점을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들도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한 개인들도 많습니다.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부가 그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 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나도 AI 기업에 요청해서 내 정보가 지금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보호되고 있느냐 어떠냐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인력들을 제공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개인정보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업도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인프라 새롭게 짜자. 저는 그렇게 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주주의가 뭐겠습니까? 안전한 사생활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우리 인간 정신의 무형적 정신적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것이 보호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획기적으로 이제 한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뀌었으면 하고 그거를 저희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관계된 부처에 조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가 있을 공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기회 때문에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민감 정보라든지 아주 핵심 정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셀터 같은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내가 이 정도의 정보는 전체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 뭐 산업적이든 공적 목적이든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DNA 시대의 기회와 위협 진단이라는 부제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좀 마련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 주체 중에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마음에 담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역시 앞으로 또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이 AI나 이렇게 데이터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앞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좀 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양극화가 또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나 알고리즘에 의한 새로운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종관 교수님께 여쭐까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계산 능력과 연상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까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그냥 반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회를 어떤 편향적인 형태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사실 뭐 철학에서는 이제 그 편향성이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I가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이 한 23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편향성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잘 수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사회의 어떤 그 의견을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게 주도가 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차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 철저히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AI나 그 데이터 처리 관련 비판 작업이 한편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인간에게 기여할 부분이 많지만은 이것이 잘못된 정치 제도와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유익성을 주지만은 그 자체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에서 오용될 위험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기술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상 전체주의에 의해서 오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AI도 그 자체가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잘 수정이 안 되면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데 전체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비판할 수 있는 또 제도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권력과 힘에 대한 경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그 네이버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상수 대표님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앞으로 DNA 시대 대비해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지금 앞서 언급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들어본다면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앞쪽에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뭐 사업적 측면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말씀하시지만 이 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빅이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걸 잘 저장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분석할 만한 그 AI나 기술 관련된 인력은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체계는 또 얼마나 잘 세팅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상품 추천이나 이 다양성의 추천의 이 무한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해지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되게 위협적인 부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원유라고 말씀하시고 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건 이게 데이터 주권의 문제까지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네이버는 뭐 오랫동안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는 건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춘천에 그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구축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하나 세종시에 굉장히 큰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500억 정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크게 또 한 번 짓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까지도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근에 큰 기회라고 하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이 국내 산업의 진출이라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해서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저희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산업에 머물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어느 곳에 저장돼 있냐라고 하는 부분의 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은 지난번에 사실 저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AWS 많이 쓰다가 AWS 네트워크 죽으면 어디부터 이 네트워크가 먼저 끊길 거냐라고 하는 경험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창업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큰 기업이나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했다면 저희가 지금 한 지난 몇 년간 계속 구축해오고 있는 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개인들도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직접 만드시고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이 굉장히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대면 시대 이후로는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월간에 한 3만 이상의 신규 창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업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영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계속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 그럼 결국 저희도 사업이 잘 되는 구조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잘 보관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 없도록 잘 보완해서
이거를 사업적으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해지시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사실 성장함에 있어서 가졌던 기본 철학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데이터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이 데이터를 AI 기술적으로 연구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으신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서 데이터 샌드박스 형태로 이제 올해 내에 서비스를 드릴 건데 이게 연구 인력이 쓰실 때도 이 기존의 법령 하에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존의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연구 인력 대상으로만 일단 먼저 저희가 베타 오픈하고 테스트해서 계속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계속 협의 들어갈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좀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돼가야 산업계도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안 되는 건 서로 사회적 협의를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들도 되게 많으시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요.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네이버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어떤 거는 나는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철회 기능들도 같이 연결해서 좀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프라이버시 백서도 만들어서 이거를 외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산업적 활용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도 마이박스로 동기화시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네, 어쨌든 변화의 시대에 양과 양쪽이 있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또 다른 관련 기업인들에게는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해야 될지 함께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역시 포털사이트 메신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면서 네이버와 D&A 시대에 좋은 경쟁을 펼치고 있죠. 역시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심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앞서 저희가 함께 우려된다라고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카카오의 여민수입니다. 일단 교수님하고 이제 변호사께서 우려해 주셨던 AI의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또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D&A 시대에 이제 우려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카카오 또한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침해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 국내 업계 최초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현장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고 이용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알고리즘 기술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는 혐오나 차별적 표현들을 방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 2월 달부터 저희가 AI 기술을 통한 뉴스 댓글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치환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 20년 7월 올해 이제 여름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포 키즈라고 하는 걸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리즘 윤리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 조항을 저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고 운영 정책에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제재 원칙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침해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카톡의 영구 어카운트를 갖다가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조치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혐오 방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집단 세미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저희도 이번에 그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그 캠퍼스 혁신 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거기 안에 그 카카오의 그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스케일은 약 12만 대 정도의 서버가 들어가는데, 영화로 치면 약 한 64억 편 정도의 영화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 스케일에, 저희도 이제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준비가 되고 있고, 여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빗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태양광 발전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린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일단 적용을 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 맞춰서 그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운영까지를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의 AI 기술의 집합체인 카카오 아이 엔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까지도 일단 클라우드 체계로 일단 대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로 더욱더 크게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변화를 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할지 좀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위협이 되는 부분,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역시 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상직 변호사께서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이다,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 3법도 시행이 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상직 변호사께 먼저 감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개인정보 주체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개인정보 약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이 갈등 관계냐라,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조화를 추구하는 보완적인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생각은 내 개인 정보가 우선 잘 보호되고 있다는 국민의 확신, 국민에 대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개인정보의 위험 수준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들보다 개인정보가 훨씬 위험하다고, 개인정보 관련한 보호 인프라나 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고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11만 건 이상 정도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 되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부분이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그 최소 수집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 과다한 정보를 단순히 동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이 이제 수집한 정보, 이 정보들을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연결성 때문에 한 번 침해 사고가 벌어지면 굉장히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의료나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어떤 자율적인 보호 체계의 확립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해서 어떤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개인정보유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관리,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조화와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나 정의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는 어떤 의견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해설서를 공표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결합 같은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데이터 결합의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어떤 가명 정보의 결합이나 처리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이런 그 데이터 결합들이 국민에게 또 편익을 주는 것들을 과제들을 열심히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정보에 보호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좀 살펴주셨는데요. 이렇게 DNA 신산업이 가져올 변화, 기회, 그리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혹시 총님 쭉 함께 들으셨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참 그 변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컴퓨터의 능력이 이제 커진 그것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지금 커졌고요.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좀 걸음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세돌도 깨고 또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전했다고 하니까 이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고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기술 혁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쓰여져야 될 것 같다.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더 편리하고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런 기술 혁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정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 그 변화, 혁신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도 하고 또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사람 중심의 AI가 좀 될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DNA 시대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기술 혁신의 혜택이 여러 국민들에게 아니면 지구촌의 인류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역시 송리님께서도 다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좀 전에 이종관 교수님께서 휴머니스틱 턴이라고 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또 문제점 함께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산업은 육성하되 부작용과 갈등을 완화시킬 분야별 대안을 얘기하는 두 번째 부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규제 혁신 대책에 다양한 고민들을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번 부제에서는 조금씩만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 제도 준비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보시는지, 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이 국조실에 신산업 규제 혁신 쪽에 한동안 소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지금은 기재부의 규제검증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규제라는 게 옛날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안 맞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 산재에 있어서 정말 규제를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 너무 우리 국내적 시각으로 우리 국내 안에서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글로벌한 겁니다. 시장이 규모와 속도와 그 타이밍의 게임인데 우리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너무 우리 안목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하게 엮어야 된다. 글로벌 연대해야 된다. 지금 이제 특히 규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규제를 합니다. 유럽에서 AI에 대한 서비스, AI에 대한 규제 이런 건 이제 결국 유럽, 프랑스, 독일, 프랑스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같이 배우고 같이 우리가 가면 왜냐하면 그쪽에서 규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도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글로벌이 참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규제를 우리가 핑계를 대고 다른 쪽에 진도를 잘 안 나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일자리. 저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글로벌 미래 일자리 선점 전쟁이라고 저는 벌써 한 2018년에 제가 청와대에서도 그때 처음으로 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이제 100만 명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꼭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그걸 활용하는 사람 100만 명이 있어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규모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자면 지금 가장 급한 게 교육에 대한 변화거든요. 교육에도 근데 사실은 뭐 교육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과의 비교를 하나 하면 중국에서는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걸 차단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든 천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천인계획에 오퍼를 받았어요. 저보고 오라고. 근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국의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겸직을 하도록 허용을 해줘. 그리고 그 겸직 기간만큼 어떤 대우를 해주지만 또 그게 상응하는 연구비는 그 풀타임 교수랑 똑같은 걸 예를 들면 저한테도 거의 상당한 금액의 어떤 제안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외국 대학 교수를 제가 인재를 교육시키려니까 교수를 뽑기가 되게 힘듭니다. 워낙 저쪽 미국이나 이런 쪽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한국의 그 대학에서는 교수들은 다 이게 선비같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데 겸직을 잘 못해. 이번에 이제 우리 곽혜정 정부에서 앞장서서 AI 기업에서는 풀어놨습니다만 외국 대학 뭐 다른 어떤 대와의 그 어떤 겸직은 아직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르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이 100만 인재를 빨리 만들어낼수록 우리가 세계에서 정말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저는 학문적으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 체계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대학은 아주 우수한 교수들을 어떻게든 뭐 겸직이든 뭐든 해서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 초중고 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그 디지털 교육을, 그러니까 그 디지털 교육이 꼭 디지털 과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리,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를 앞장설 교사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이 정부도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공무원 인사 혁신처에서도 이 공무원들의 한 뭐 몇 %는 뭐 저희 대학원으로 정원을 늘려주셔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서 정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재 육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재 양성 문제 하나 더 이렇게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업을 좀 여쭐까 합니다. DNA 신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할 텐데 데이터 산업진흥을 위해서 정비돼야 될 규제 또 필요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성숙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저는 지금 차상균 교수님 말씀하신 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AI가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개발자도 부족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부족하고 저희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뭐 중국의 모든 산업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하는 인력의 규모라는 것이 뭐 알리바바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 규모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인력을 빠르게 육성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AI 기술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서 사실 장관님도 계속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정원이라는 게 워낙 수도권 입학 정원에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드신 그 교수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인원도 보면 몇십 명 단위이고 이게 미국애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길러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뭐 규제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저희가 뭐 뽑고 싶어도 뽑을 개발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저희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친환경 관련돼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카본 그 네거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그 경영과 사업의 유지가 가능하려면 이 환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ESG 관련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미리 마련하고 이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글로벌 기준에 놓고 저희가 잡아야 할 부분들을 지금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인재 부족 현상이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스템 쪽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이 데이터 산업, AI 산업과 연계돼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번 더 진짜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한 번 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는 많아요. 데이터는 많고 뭐 안전하게 이제 저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관련 법규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사업하는 저희들도 잘 준수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비싼 장비들, 뭐 GPU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 자체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수행하는 그 웍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직 AI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정말 빨리 보강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수집이나 그다음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지키면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방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수집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존중을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면 뭐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아닐까 싶어서 솔직히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가장 발달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서구 사회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룰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룰셋을 지키면서 수집하고 적용하는데, 저희가 일단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그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국내법을 잘 지키면서 준수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 플랫폼은 어쨌든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들은 이걸 또 이제 같은 또 룰셋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정책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는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셔서 네, 정보통신 분야 법률 전문 법률가시니까요. 네. 데이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법령 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을지 말씀 주실까요? 예, 이상집 변호사입니다. DNA 환경에서 새로운 움직임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창작, 발명 이런 영역들이 사실 많이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여기 계시지만은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발명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지 않던 일반 개인들, 소규모의 기업들, 이 지식재산의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이 DNA라는 생태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광고를 넣으려면 개인 유튜브인데 수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좀 있으면 기술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게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정책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DNA에 관해서 한국판 뉴딜입니다.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댐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국면, 개인들이나 소규모 창업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한테는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발명을 통해서 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법령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데이터 샌드박스 한성국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젊은 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도 창업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좋은 책은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또 빌려야 되겠지만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관해서 아까 우리 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사람들, 데이터 분류사라고 해도 좋고, 데이터 클래시파이어라는 직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직업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그런 분석된 결과를 제공하는 데이터 컨설턴트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데이터에 관한 많은 직업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육성하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종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이 그더라도 일자리 줄 수가 있거든요. 줄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기업에만 갈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부처가 관련해서 법령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제도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 데이터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지식재산이라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고 미래에 던져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보위에서는 데이터 가명 처리를 위해서 산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특허청에서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고 발명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보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송 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산업 데이터 관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최 장관님 계시지만은 데이터에 관해서 획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맵을 한번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정말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시너지를 얘기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해강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커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 기관들도 필요하면 모여가지고 해커톤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은 지금 여러 부처 지금 총리님께서 계신 곳이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조정하고 하거든요. 한번 거기에서 한번 이런 주제들을 논의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의 정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을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관련 주무부처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 오늘 쭉 긴 시간 함께 경청을 하셨습니다. 들으시고 데이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우선 좋은 말씀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과기정통부가 사실 이쪽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얘기를 잘 못할 것 같고 주신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현재 대책이랑 뭐 미래 정책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전에 과거도 약간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과기정통부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동력이 DNA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DNA라는 말을 만들고 데이터 네트워크 AI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그건 대통령께서 하셨고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든가 인공지능 국가 전략 그건 이제 작년 12월에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재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DNA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이 방역도 잘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앱 있고 인공지능 기반 진단, 온라인 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DNA입니다, 사실은. 마스크 앱도 다 데이터 심평원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한 거고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이거 다 AI 갖고 진단 키트랑 이런 걸 다 개발을 한 거거든요. 온라인 계약도 이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긴 그렇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일자리도 많이 잃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한국판 뉴딜인데 사실 그 중에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이 앞으로 이제 경제 또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댐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를 거기에 이제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DN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런데 우리 부가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아까 클라우드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종관 교수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가 있고 그 개개인들이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가면서 피지컬 월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이버 스페이스로 가서 다시 사람한테 연결이 되는 그 피지컬을 연결해주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세계로 가면서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물리 공간에서는 이 코로나19 이런 거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사이버 공간도 똑같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이버 방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기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 사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디지털 뉴딜에 들어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나온 얘기가 그런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역기능 문제, 그 다음에 사람 양성, 인력 양성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차상균 교수님 뭐 100만 명 양성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0만 명입니다. 이거 예, 서울대에 계신 분이 100만 명을 하는데 정부가 10만 명이라는 게 좀 작아 보이지만 10만 명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가 10만 명이고요. 차 교수님 쪽에서 100만 명 양성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 하는 거에 100만 명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 쪽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계나 뭐 이런 철학이나 뭐 예술 이런 거 한 분들이 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인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인력 양성에 수도권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를 늘리지 않더라도 인문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전공 이런 걸 이제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데 연합전공 같은 거 보면은 인문계에서 연합 전공을 뭐 복수전공 같은 거 뭐 그런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상당히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키울 수 있고 지금 과기정통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핵심적인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앞으로 몇 년 동안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거고 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네이버에서 그 한성숙 대표님 얘기를 해주신 거 데이터 샌드박스 뭐 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업의 좋은 데이터 또 기업의 좋은 툴 그런 걸 써서 많은 산업이 나오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 댐을 하면서 여기서 뭐
10개, 15개, 나중에는 30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 밑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를 데이터 도서관 뭐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 맵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이제 인덱스를 다 찾아서 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툴들도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써서 데이터를 그 툴을 활용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AI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AI 허브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까 한성수 대표님 그 데이터 샌드박스 이런 것도 지난번에 아마 그 네이버 랩스에 있는 분이랑 좀 얘기해서 네이버에서 그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 데이터 플랫폼에 좀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좀 하자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 5G 상용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6G도 갈 거고 6G는 사실 위성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당히 좀 미래 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